자, 이어서 네 번째 변성 PP입니다. 폴리 페닐렌 에테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 변성 PP는 우리가 PP 단체의 성형성이 나쁜 이러한 것을 계량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변성 PP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성 PP는 기계적 성질의 균형이 좋고 성형 시에 수축률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한 지수를 이렇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변성 PP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자동차 내장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스피커 그릴이나 그 다음에 니어 윈도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외장재에서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휠 커버, 그 다음에 허브 캡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PBT입니다. PBT,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렇게 해서 이름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요걸 줄여서 PBT, 폴리 부탈렌 테레프탈레이트 해가지고 PBT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PBT는 폴리에스텔계의 열가소성 수지의 공업용 플라스틱 이 PBT입니다. 그래서 내열성이나 내약품성, 내우성 등이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엔진룸 내의 전장 부품이나 또는 기능 부품, 그 다음에 니어 엔드 패널 등의 외장 부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표 1-13에 보시면 PBT의 특징하고 주로 용도가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성형성에 우수하고, 그 다음에 내열성, 그 다음에 내열 노화성이 우수하고, 내필요성이 우수하고, 마찰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전기 특성이 우수하고, 내우성이 좋고, 우수한 난형 그레이드를 공급할 수가 있고, 내열수성, 그 다음에 내알칼리성이 좋지 않다, 양호하지 않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로 용도로는 뭐 전기 전자 분야의 뭐 커넥터나 단자 뭐 이런 거에 주로 사용되고, 자동차 차량에는 아우토 핸들이나 배전기 부품, 범퍼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PBT의 자동차 부품 사용 예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표 1-14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성형법이 있는데, 가공법이 있는데,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압축 성형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 방법 중에 압축 성형법이라는 게 있는데, 성형 재료를 금형의 빈 공간에 넣고 열을 가한 후에 높은 압력을 통해 최종 제품의 모양으로 성형하는 방식을 우리가 압축 성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형 내에 플라스틱을 넣고 이렇게 가압해서 열을 가해 가지고 제품을 찍어내는 형태를 우리가 압축 성형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출 성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열 가소성 수지를 사용하거나 경화성 수지도 이제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열 가소성 수지를 성형하는 방법이고, 사출 성형법이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 이제 노즐 요 피스톤이라고 하는 통 안에 우리가 이제 호퍼에 연료를 이제 원료를 넣고, 이제 플라스틱 원료가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넣고 이제 그 사출기 안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여기에 이제 히터가 있어서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원료가 이렇게 녹으면 우리가 뒤에서 플랜저가 가압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금형에, 요게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게 요 금형입니다. 그래서 요 금형 안에 요 플라스틱 원료가 녹은 이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을 가압을 해주면, 뒤에서 플런지가 밀어서 가압을 해주면 이 금형 안에, 이 틈 안에 이제 플라스틱이 이렇게 다 공급이 돼서, 이제 이 플라스틱이 식으면 이렇게 플라스틱을 금형을 열어가지고 이 제품을 이렇게 이젝터라는 요 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띄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이 이렇게 생산되는데, 이 타이밍을 우리가 이제 사이클 타임이라고 해서 한 번 이렇게 사이클 타임이 이렇게 되는 게 뭐 거의 뭐 1분 내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제품이 요 금형 내에서 한 번에 한 개가 되면 이걸 원캐비티라 그러고, 이제 제품이 이제 작은 경우에는 한 번 이 공정에 금형 안에 금형 안에 제품이 여러 개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면 4캐비티라 그래서 한 번에 이 사이클 타임에 네 개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비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제품을 많이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 생산에 상당히 유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것부터 큰 무게에 이르는 것까지 우리가 성형이 가능하고 반복해서 사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작업률이 상당히 높은 이러한 생산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접하는 플라스틱 제품들, 그러니까 뭐 컴퓨터라든가 컴퓨터 케이스라든가 밖에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전제품의 어떤 내장재, 외장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출 성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병뚜껑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성형할 때 뭐 수십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생산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출 성형법입니다. 압출기에서 가열, 연화한 열 가소성 플라스틱을 압출시켜 다이에 구멍 모양과 같은 단면을 갖고 있는 동일 단면을 가지는 파이프라든가 시트라든가 피복 전선과 같은 제품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제조하는 가공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히터로 스크루라고 하는 요 안에 원료를 넣고 히터로 가열해서 녹으면 요걸 이제 다이에 쭉 이렇게 뽑아내면서 냉각시켜 가지고 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면 우리가 긴 선이나 이러한 파이프 등을 이렇게 쭉 생산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성형 방식을 우리가 압출 성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블로우 성형이라는 게 있는데, 블로우는 자 압출과 사출 성형을 병용한 것인데 우선 길이가 짧고 가는 관상에 페리슨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재료를 가지고 압출 또는 사출하고, 이 중간 제품인 관상의 성형을 다이 속에 넣고 가열한 후에 그 속에 공기를 불어넣어 속이 빈 제품을 만드는 성형법이다. 그러니까 요 페리슨이라는 이러한 재료를 자 이러한 금형에 이렇게 놓고 압출 성형을 여기에서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으면 온도를 높여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공정 과정이 있는데, 이 이제 페리슨이 이렇게 부풀겠죠. 부풀어서 요 틀에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 모양의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페트병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블로우 성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 모양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서 이렇게 성형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블로우 성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병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평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실력 평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기계재료 4편 비금속 및 신소재에서 자 2장 신소재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소재 중에서 신소재 금속 재료인데, 자, 신소재 금속 재료 중에서 주로 이제 구조용 재료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초내열 합금입니다. 급히 높은 온도에서 변형되지 않는 합금으로서 약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강도가 높고 산화 부식이 잘 되지 않는 특수 합금으로 니켈에 우리가 텅스텐이나 크롬이나 코발트 등의 합금을 첨가해서 우리가 주로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러한 금속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 합금은 우리가 강도가 높은 합금으로 비강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제 비강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의 강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강도가 높고
고비강도 합금에는 초강력강, 그 다음에 티타늄 합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이 있으나 이 중에서 이제 알루미늄 합금은 여기에 있는 강력강이나 티타늄 합금 강에 비해서 이제 다소 떨어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식 재료인데 내식 재료는 우리가 내식 합금, 그러니까 부식이 잘 안 되는 합금이란 얘기죠.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이 가장 대표적인 내식 합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철의 12% 이상의 크롬을 우리가 첨가하면 우리가 이제 내식성이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부식이 잘 안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주성분으로는 우리가 티타늄이나 니켈이나 몰리브덴 강의 원소를 첨가해서 이렇게 합금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능성 재료입니다. 우리가 형상 기억합금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자, 형상 기억합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온도 변화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온에서 힘을 받아 모양이 변형됐을 때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특성을 가진 이러한 합금을 우리가 형상 기억합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저장 합금은 우리가 300도씨 이하에서 가역적으로 다량의 수소를 흡수 방출하는 능력을 가진 합금을 우리가 수소 저장 합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소 저장 합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수소 자동차의 원료나 냉난방 재료 등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 합금입니다. 전기 저항이 거의 없는 합금을 우리가 초전도,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초전도 합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력이 거의 없는 합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성 재료입니다. 우리가 자기적 성질을 갖는 재료로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그 대표적인 재료에 해당되고, 자성 재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질 자성 재료와 연질 자성 재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초경질 합금입니다. 우리가 초소성 합금, 그러니까 초소성 재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온에서 이상 연신을 나타내는 합금으로 고압을 걸지 않은 단순 인장 시험에서 국부적으로 잘록하게 변형되지 않고 정상적인 연신을 하는 경우이며 일종의 고온 크리프 현상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 아주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이러한 합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재료였는데 이제 세라믹 재료입니다. 이제 신소재 세라믹 재료. 자, 신소재 세라믹 재료에는 첫 번째 우리가 파인 세라믹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소재 세라믹 재료의 파인 세라믹은 인공적으로 제조된 세라믹으로서 주성분은 산화규소, 그 다음에 산화마그네슘, 질화규소, 탄화규소 등의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통해서 높은 강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다. 주로 이제 구조용 재료의 특징인 고강도, 그 다음에 고경도, 내열성, 내식성, 내마모성, 경량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라믹 엔진이나 세라믹 가스 터빈 등의 엔진 재료로 주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고속 절상용 재료 또는 가혹한 온도나 응력, 마모 조건 하에서 사용되는 기계 부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온 특성이 있죠. 고온에서도 이렇게 견디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엔진 부품이나 우리가 고온 가혹한 온도에서 사용되는 기계 부품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세라믹은 우리가 종래의 세라믹보다 고온, 그 다음에 고강도, 치성, 그 다음에 인성, 내열성, 내마모성, 내식성, 내충격성 등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서 우리가 이제 피스톤 헤드 등의 엔진 주변 기기의 소재로 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분야에 우리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 공업용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고온 고강도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엔진의 피스톤 헤드 등에 사용되는 이러한 재료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 복합 재료입니다. 복합 재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두 개 이상의 재료가 조합돼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서로 다른 상을 형성하면서 보다 유용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재료를 우리가 복합 재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합 재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된 다른 이제 금속류나 이런 세라믹에 비해서는 그나마 이제 늦게 개발되어 있지만 요 복합 재료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개발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비교적 복합 재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강도나 이런 것들을 내는 거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교적 이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용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고가의 제품 중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특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복합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섬유 강화 금속 우리가 이제 FRM이라고 하는데 금속기 복합 재료로서 모재를 알루미늄 합금계, 그다음에 티타늄 합금계, 그다음에 마그네슘 합금계 등과 같은 기지 금속의 분산 강화제로 세라믹 입자, 그다음에 철합금, 위스커를 이용하거나 탄소 섬유, 그다음에 탄소 규소 섬유, 그다음에 알루미늄 섬유, 그다음에 보론 섬유 등을 용융 접착시켜 확산 정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며 재질의 비강도, 비탄성률, 내열성 등이 우수하여 항공기 부품이나 엔진, 그다음에 우주용품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류를 보시면 뭐 유리섬유, 붕소섬유, 탄소섬유, 그다음에 탄소 규소섬유, 그다음에 금속섬유, 그다음에 알루미나 섬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분자 복합 재료입니다. 고분자 복합 재료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있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는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우리가 FRP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수지 등의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탄소 섬유나 유리 섬유 등의 방향종 나일론 섬유를 혼합해서 특수 가공한 신소재로서 우리가 탄소 섬유 강화 고분자 복합 재료와 그 다음에 유리 섬유 강화 고분자 복합 재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섬유 강화 고분자 복합 재료를 우리가 CFRP 이렇게 얘기하고 유리 섬유 강화 고분자 복합 재료는 FRP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RP 중에 우리가 탄소 섬유를 강화한 거는 우리가 탄소 C를 앞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유리 섬유를 강화한 거는 우리가 글라스 G를 이렇게 붙여서 GFRP, CFRP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약자 EP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열 가소성 플라스틱으로서 가볍고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내마모성, 그 다음에 내구성, 내열성이 우수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물성이 변하지 않는 소재로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로 기계 부품,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가전제품 및 자동차, 항공기 등의 구조 재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리 섬유입니다. 고강도 폴리에틸렌 섬유와 아라미드 섬유가 있으며 비탄성률, 그 다음에 비강도율이 높고 충격 흡수력이나 전열성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정질 합금인데 결정 구조가 흐트러져 있으며 극히 혼란된 원자 배열 구조를 갖는 비정질 금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특성이나 내식성, 전기 저항성, 그 다음에 고투자율성, 그 다음에 초전도성 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고분자 액정입니다. 우리가 액상 결정,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이방성을 가진 부분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고리 모양의 방향성을 가진 방향 구조인 파라 결정의 물질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소형 TV나 노트북 등의 LCD 액정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 평가는 자,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씩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계재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